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30조 원의 기회가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야심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4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은 이것이 단지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위치를 확립하는 전략적 발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잠재력은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무기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같은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은 이러한 방위기술 성과를 칭찬하며 국제적인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석유 자원으로부터 풍부한 재정 자원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 예산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공 이방공 미사일, 비공 단거리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거대한 방위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주성과 무기 장비의 한계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낳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불안정 상황에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동 상황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의 방위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방위 능력의 현황과 이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주요 군사 강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GDP의 7~4%를 차지하는 방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의 실제 전투 능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현대 무기의 양과 방위 지출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효율성은 거대한 재정 자원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호우티 반군과의 대결에서 낮은 전투 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투자 불일치 상황은 국가가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개혁 조치를 촉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갑차, 자주포, 방공 장비, 탄약 등 필수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포함합니다. 수입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방위 산업 자립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의 군사력을 늘려 지역 내 위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통해 나타났으며 그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같은 군사 제품을 둘러보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협력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고 훈련,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 현대화에 대한 전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 협력 분야의 경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국과 터키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군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만심과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로 인해 방위 제품의 품질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PLG-45 자주포와 같은 전형적인 예는 발사 시 반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낮은 성능과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파트너들이 중국 제품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또한 중국은 방위 계약에서의 애프터 서비스 부족과 투명성 결여로 비판을 받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터키는 지리적 위치와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활용하여 한국과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부상했습니다. 국내 방위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터키는 제한된 방위 예산을 가진 개발 중인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한계는 기술 및 품질 면에서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기 중 하나는 자주포 K9이다. 이 자주포는 현대적인 기술, 강력한 화력, 효율적인 동기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PLG-45, 프랑스의 CAESAR, 미국의 M109A6 팔라딘 등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할 때 K9은 성능 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후티 군대와의 교전에서 전략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K9은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운용이 간편하며
중동의 가혹한 환경에도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또한 첨단 기술과 입증된 실전 능력으로 이상적인 선택지로 손꼽힌다. 천무는 유도탄과 비유도탄 모두 운용할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양한 전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노후화된 미국의 M270MLRS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브라질의 ASTROS-II와 비교했을 때 천무는 높은 정확도와 기동성으로 뛰어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320개 이상의 구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무를 수출할 경우 그 규모와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병 외의 분야에서도 장갑차 수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특성과 철도보다 도로 교통이 발달한 환경은 장갑차를 군대의 전략적 운용수단으로 자리 잡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보다 더 대규모의 장갑차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약 1100대의 장갑차가 교체를 필요로 하며 1970년대에 도입된 프랑스의 AMX-10P와 같은 모델들은 예비 상태로 전환되었다. 이는 현대화의 긴급한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장갑차는 지역 안보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대의 핵심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 장갑차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티건은 최대 속도 110km/h, 11명의 병력 수송 능력, 그리고 STANAG 레벨 3 수준의 대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화력면에서 티곤은 원격으로 제어되는 30무기 시스템과 762 기관총을 탑재해 전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러프런 타이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총탄에 맞더라도 시속 45km로 40km를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레드백 REDBACK과 K21 같은 모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제품군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증명하고 있다. 지상 장비와 함께 한국은 천궁 II 방공 시스템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10개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며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넓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20개의 추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트리어트 페이트리엇과 사드티 HAAD 같은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천궁 II는 뛰어난 요격 능력으로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S300과 S400과 비교해 신뢰성이 더 높고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과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 전략에서도 두드러진다. 장갑차와 방공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공략하는 열쇠가 된다. 또한 유지보수, 수리, 기술 교육 등 포괄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적 불안정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한 대규모 고객이 아니라 한국이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방위 시스템 수출의 성공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방위 계약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첨단 기술력과 올바른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선도적인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의 천무가 대반전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국방부 공식 대변인 요나단 코엔 준장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엔 준장은 후티 반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중해상 요격망을 이미 활성화해 다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장 큰 화제는 예멘 서부 지역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목격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현지 병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발사한 천무가 오직 몇 발만으로도 거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실시간 관측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섬광과 굉음이 거의 동시에 예멘의 지면을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불바다로 뒤덮인 장면을 보고 한국 무기 기술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라고 밝히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군 고위 사령관은 한국산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무심코 넘겼지만 직접 타격 장면을 보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굉장한 파괴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갖춘 이런 무기를 본 건 처음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적 위치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위력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천무의 위협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 정보 당국자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 차세대 전투 기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밀성과 위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천무를 보고 있으면 흡사 SF 영화를 보는 듯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유럽 등의 무기를 주로 운용해왔는데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휘했던 사울 벤자민 대위는 예멘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장면을 여러 차례 재생해 분석하던 중 해당 무기의 정확도와 충격파의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했다는 무기를 직접 본 후 우리 외교관들과 군 수뇌부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다목적 고정밀 타격 체계를 한국이 이미 완성해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무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산 천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시간 내 대규모 탄막을 형성해 목표 지점을 극도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천무는 적 전력을 초기에 제압하거나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이스라엘 군사 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천무를 통해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도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멘 후티 반군은 천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예멘 정부도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잔해가 몇백 미터 너머까지 날아갔을 정도라며 해당 로켓 공격이 전투 양상을 단번에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후티 반군이 대규모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추가 무력 사용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극비리에 만나 예멘 후티 반군과의 분쟁 상황 및 무기체계 도입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이번 회동을 계기로 양국 간 비공식 군사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예멘 후티 반군과의 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해온 강력한 무기체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가 예멘 지역을 단 몇 발로 초토화시킨 미사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오르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군이 사용한 무기가 한국에서 생산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일명 천무 K239라고 직접 밝혔으며 해당 무기의 세부 기능과 전투 효용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극찬한 천무 K239는 한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무기체계로 대량의 로켓탄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 사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 확장과 타격 정확도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산 천무를 운용한 뒤로 우리 군의 화력 투사 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특히 예멘 지역에서 후티 반군 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어 단순한 심리적 위협을 넘어 적 전선을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천무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상황에 따라 239급 로켓탄과 탄두 중량이 다른 다종의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하면 수십 발 이상의 로켓탄이 폭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타격하며 목표 지점에 대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 최대 파괴력과 정확도를 구현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로켓 추진체와 정밀 유도 기술에 있으며 통합 화력 제어 시스템 덕분에 한 번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다고 빈살만 왕세자는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방위 산업이 세계적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높은 신뢰도와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 체계는 생각보다 드물다. 사우디가 예멘 사태에서 거둔 성과에 천무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천무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군 수뇌부 역시 이란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기에 이번 회동에서의 천무 관련 논의는 앞으로 더 구체화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은 천무가 갖춘 통합 데이터 연동 능력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 지역의 방공망이나 레이더 교란을 뚫고 다수의 목표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히 혁신적이다. 기존 미제나 유럽제 다연장 로켓보다 방열, 재장전, 사격 통제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라며 천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러한 천무의 우수성을 실전 경험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천무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한국의 최신 천무를 진짜 쏴버리며 예멘 전체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에 대해 최고 수익률이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사우디에 이어 이스라엘마저 한국산 천무를 도입해 예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약 스타로 떠오른 미국산 하이마스 HIMARS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천무가 선보인 전천후 화력과 유연한 운용 능력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격찬을 퍼붓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CNN과 BBC 등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매체들은 천무야말로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대의 맹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이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호들을 한껏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였어도 천무가 보여줄 역동성과 폭발력은 비교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무의 위력은 한번 발사하면 하늘을 뒤덮는 엄청난 탄막 형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최대 12발의 230유도탄으로 이뤄진 치명적 공격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어떤 적이든 순간 압살이 가능하다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거리 80에서 290km 구간을 자유자재로 공략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집어삼키는 정밀 타격력이 군사 전문가들에게 압도적이라는 호평을 받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무가 다양한 구경의 로켓탄을 혼합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세계 시장에서 환호를 받는 핵심 요인입니다. 130, 227, 230, 그리고 추가로 추진 중인 400급 로켓까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 가능한 무기 체계가 바로 천무입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자랑해온 속도와 기동력에 화력을 더해 죽음의 불꽃비를 쏟아내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알자지라 AI 저지러는 중동의 수많은 국가가 천무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막 지형에서도 빠른 주행 성능은 물론 타이어 펑크 상황에서도 자동 공기압 조절로 미션을 이어가는 기술력은 게임 체인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마스가 기동 포병의 혁명으로 찬양받았지만 천무를 실제로 본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지향 무기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을 적극 유치하며 가장 주목한 무기 또한 천무였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의 반응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드 슈피겔더 스피걸은 천무 발사대를 현지 사양인 호마르 KHOMARK로 명명해 대규모 배치에 돌입한 상황을 두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동유럽의 무장 강화가 아니라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넘볼 수 없는 1위로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연구 개발 중인 KTSSM 차량형 전술 유도 미사일까지 천무에 탑재한다면 사거리와 정확도가 단숨에 하이마스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디언 더 가디언은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보급로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해 주목받았지만 천무와 결합된 KTSSM은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 고문은 한 인터뷰에서 천무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라 기동성과 화력, 정밀도까지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괴물 같은 시스템이라며
이미 사우디 UAE가 도입해 예멘 전장에서 막강한 파괴력을 입증했고 폴란드는 천무 대량 구매를 진행 중이다.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앞두고 한국을 상대로 전례 없이 강경한 방위비 분담금 협박은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거세져 무려 10배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미국이 한국을 초토화하겠다는 식의 위협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1기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더 엄청납니다. 과거 인상 요구액도 한국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이상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을 전쟁 위협에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이 미국 언론 및 외교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금액은 최대 100억 달러, 즉 하나로 약 14조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내년 한국 국방 예산 61조여 원의 무려 20% 이상에 달하는 액수로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측근들이 내뱉고 있는 말의 수위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 방어 의무도 없앨 것이며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막을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에 가공할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한국 스스로 상황을 수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가리켜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10배 인상은 한국을 미군 주둔에 있어 사실상 밑빠진 독처럼 돈만 제공해야 할 나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차라리 미군을 전면 철수시켜버리겠다는 겁박이 뒤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여론까지 크게 격앙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계속해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아예 전쟁을 운운하며 한국을 협박하는 건 동맹이라 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오히려 더 막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나 첨단 무기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독자적 기술력과 잠재적 군사적 영향력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극비 프로젝트들은 기존 핵무장을 뛰어넘는 차세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이저 무기,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현무6, 현무7 등 미래전을 위한 막강한 타격 수단들입니다. 미국조차 이러한 한국의 개발 속도를 간과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무기의 경우 한국은 수년 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주요 군수 업체들이 손잡고 관련 기술을 집중 연구해왔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보급에 드는 비용 대비 파괴력이 압도적이며 다른 재래식 무기가 범접할 수 없는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탄약이 아닌 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사격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한국은 고출력 레이저 기술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일부 시제품을 실전 배치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렸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적 미사일이나 드론은 발사와 동시에 무력화될 것이며 북한은 물론 그 어떤 잠재적 위협 세력도 감히 머리를 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비약적인 진화를 이뤄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알려진 현무2, 현무3 시리즈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차세대 무기인 현무6과 현무7은 수천 킬로미터 밖 표적을 정밀 타격하며 극초음속 마하5 이상 속도를 구현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 강대국만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역시 가속 연구를 통해 테스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 67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자체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기에 가까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현무6과 현무7 7,500여 개를 미군이 철수하는 즉시 전방 배치할 것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상해상공중 발사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한국형 무인체계와 우주 기반 정찰 위성이 결합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전방위 공격 방어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더라도 오히려 한국군이 더 자유롭게 자국의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주도 하에 이루어지던 지휘통제 체계가 빠지면 한국군 스스로 실전에 최적화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초단기 안에 단독작전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의 간섭 없이 핵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야말로 차세대 군사 경쟁에서 미국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반도체, IT,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이며 이러한 인프라가 곧바로 국방산업 분야로 흘러들어가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뿐 아니라 레이저, 극초음속, 드론 AI 등 다양한 신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 한국의 R&D 역량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는 미국처럼 글로벌 패권 국가가 누릴 수 있는 군사혁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러 외신에서 언급하듯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켓 위성 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고도화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수기업과 민간 첨단 기업의 콤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갖춘 천문학적 자본력과 연구 능력은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초강대국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해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릴 레이저와 요격 시스템, 한국판 토마호크를 넘어서는 초음속국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 중이라는 대형 전략무기 연구까지 모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국 기술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합니다. 미국의 해고산 의존도 또한 줄어드는 대신 한국만의 독보적인 해고주국 초음속 무기체계가 대체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안보 자립 능력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제야 진정한 잠재력의 봉인을 풀어낸다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 이후 펼쳐질 가능성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떤 강대국이라도 감히 손떼기 어려운 초강대국 한국의 출현입니다. 핵무장을 뛰어넘는 미래전 무기들이 순식간에 개발되고 실전 배치되어 오히려 미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한국의 군사력이 성장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아시아의 판도 전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취임이 확정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한 언론과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한국의 무기들이 이렇게 발전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라며 특히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현무67 같은 신형 무기 체계는 미국의 주력 전력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상황은 미국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격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압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자칫 한국을 자극해 역으로 미국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자주 국방 및 첨단 무기 개발을 억제하거나 동맹 관계를 깨트리는 식의 무리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고전하던 고출력 레이저, 빔 제어 문제를 한국 연구진이 상당 부분 해결해낸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심지어 실전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라는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현무67과 관련된 상세 재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극초음속 기술과 자체 회피 기동 기술을 이처럼 단기간에 결합한 사례는 우리 미국에도 흔치 않다며 한국 국방과학의 폭발적 성장세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핵심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외교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동맹을 망가뜨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는 식의 과도한 압박책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설령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한국을 자극하는 극단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준비 과정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주도권을 쥔 상황과는 상당히 상반된 기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을 단순히 방위비를 뜯어낼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 안보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한국의 군사과학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맹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기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균열을 무릅쓰고 끝까지 초강수를 두려 한다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해 일부 온건파가 한국의 전력 수준은 이미 동맹 유지를 넘어 함께 기술무기 개발을 공동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트럼프를 설득한다면 한미 간 갈등이 깊어지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드러나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 방위비 협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짧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민족의 끈기와 땀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한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이는 과거 수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인이 반신반의하던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강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상흔으로 뒤덮였던 이 땅이 오늘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대한민국은 반도체에서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수많은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수준의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상의 또 다른 초특급 강자로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형 로봇, 그리고 로봇 산업 전반입니다. 설마 자동차나 TV처럼 이미 생활에 당연히 자리 잡은 물건도 아닌데 로봇이 그렇게 빠르게 퍼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짧은 물음조차도 한국의 행보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세계로봇연맹 IFR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주요 선진국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일본, 중국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통계는 대부분 공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을 집계한 것으로 아직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나 인간형 로봇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퍼져나가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로봇을 벌써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024년 11월 작은 나라, 한국, 로봇의 메카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 로봇 산업의 무서운 확장세를 대서특필했습니다. BBC는 한국은 이미 전자반도체 모바일 분야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로봇 분야에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관련 부품부터 정밀 제어 시스템, AI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어 로봇 개발을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은 2025년 초 한국의 산업용 로봇과 인간형 로봇 개발 현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펼치는 로봇 프로젝트가 비전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평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특히 CNN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랑하는 대기업 인프라는
이미 완결된 생산 유통망을 갖추고 있고 로보틱스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첨단 센서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탑 레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CNN은 마치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을 재편했던 것처럼 인간형 로봇이 곧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세계 산업 지형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더 뉴요크타임즈도 한국은 이미 자국 내 제조 물류 서비스 현장에 인간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접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면서 독일, 일본, 미국이 오랫동안 선점해온 로봇 시장의 판도가 한국을 기점으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혁신의 상징이지만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로봇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한국 내 기업들의 로봇 AI 융합 능력은 앞으로 전 지구적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로봇 대전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꼽습니다. 옵티머스는 전기차에서 축적한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AI 반도체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 접목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 대규모 렌탈 방식 공급 등을 내세워 글로벌 로봇 시장을 평정하겠다는 계획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로봇 산업의 원조격으로 불리며 네발 로봇 스파스파트과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애틀러스 등 그야말로 SF 영화에 서나보던 연구 성과를 대거 내놓아왔습니다. 현대차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로봇 AI, 배터리 통신 센서 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테슬라가 모터 구동 방식으로 선두를 잡으려 하자 순식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 인간형 로봇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변신할 수 있다는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거의 동시에 이뤄낸 나라라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100년에 걸쳐 진행된 변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따라잡은 한국인들의 학습 속도와 열정에 놀라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 분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로봇을 활용해 화성에 전초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인간 대신 로봇이 우선적으로 탐사를 하고 시설을 구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가진 로봇 기술과 우주 부품 역량이 결합하면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개척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가 다른 우주 기업과 NASA 엔지니어들을 멍청하다고 비판해도 한국 로봇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은 열어두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대규모 맞춤형 부품 생산과 정밀 제어 기술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켓 엔진과 우주선 부품도 결국 고도의 기계 전자 기술의 집약체인데 한국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 기계 분야에서 인류 경쟁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한 토론회에서 글로벌 로봇 패권을 두고 진행될 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결코 멍청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가리켜 수십 년 동안 엔진차를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로봇을 만들려 한다면 이미 게임에서 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일부 한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더 스피걸은 한국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대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은 현대차 그룹은 이미 세계 3위권 자동차 회사이며 대량 생산 공정에 대한 노하우는 세계 최상급 수준이다. 로봇 산업은 도로 위의 로봇이었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이므로 한국 현대차가 메가 기업으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목받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형 로봇이 결국 가정으로 들어오는 시대를 머지않아 예상합니다.
만약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인간형 로봇이 적정한 가격에 출시된다면 가정 내에서 설거지, 청소, 빨래부터 반려동물 케어까지 전부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로봇들이 밤에는 방범까지 맡아준다면 더 이상 인간이 피로에 찌들거나 위험에 노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가정용 로봇 시장까지 선점한다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넘어선 또 하나의 대규모 수익원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영국 가디언 더 가디언지는 작년 말 세계 모든 기술은 한국으로 통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과거 배고픈 시절부터 쌓아온 제조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 그리고 오지육지로 이어지는 초고속 통신망이 로봇 및 AI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미 로봇 실험장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도입하여 실제 성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무분별하게 보급되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고도의 자동화와 함께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ATM 기계가 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해도 이를 운영하고 개선 개발 관제하는 신노동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AI와 하드웨어의 융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 및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역시 로봇용 모터 배터리와 스마트 홈 가전 기술에서 막대한 축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SK도 정보통신 및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결협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로 만드는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후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역사를 거론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민족이라는 표현조차 식상할 정도로 한국은 현대 기술사에서 예측 불가한 혁신을 반복해왔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로봇 산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며 한국이 또 한 번 마법을 펼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과거 한국은 세계인이 동경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를 앞세워 문화 한류를 일으키며 자국의 소프트 파워와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K-로봇이라는 새로운 한류 흐름을 전 세계로 내보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흔히 작은 나라라고 불리는 반도 국가가 전 세계 첨단 기술의 중심이 되리라는 사실은 아마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기적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집 안에 깔끔하게 서 있는 인간형 로봇을 맞이하게 될 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청소, 식사 준비, 반려동물 돌봄, 보안 업무까지 완벽하게 도맡아 한다면 우리의 생활 양식은 근본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차세대 인류 문명은 로봇에서 시작하며 그 로봇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분투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이제는 인류 미래의 방향까지 선도할 태세입니다. 단기간 내에 기적을 이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현실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 테크 패권을 결정지을 AI. 로봇 경쟁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로봇 보유, 최첨단 AI 반도체 역량,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열기로 대표되는 창의성까지 모두 갖춘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선 세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쌓아올린 K혁신을 넘어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미래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기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또 한 번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한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정세 전문가들과 군사정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극동 지역 군사력을 재배치하면서 아시아 전선 개입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의 발언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우리가 보유한 무기로 한국의 핵심 산업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푸틴은 한국의 최신 자주포와 전차 전력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러시아산 무기 한 대로 한국산 장비 10대를 손쉽게 박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가정한 전략적 목표와 주요 공격 지점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여러 군사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이번 문서에는 한국 타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장기간 지상전과 공중전을 벌여온 러시아군이지만 극동 지역에도 상당한 군사 역량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해 극동으로 보낼 경우 일시적으로 전력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아시아 인근 공역에서 잦은 정찰 및 훈련 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실전 배치와 해군 함정의 움직임 또한 이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러시아가 복수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 주요 도시의 군사기지나 공항, 항만 시설뿐 아니라 민간 산업시설까지 조준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항제철, 울산과 부산에 위치한 대형 화학공장,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핵심 반도체 생산 단지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중심 시설을 일시에 타격해 전쟁 지속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는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유사시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을 마비시켜 경제적 충격을 가하면 한국이 즉각적인 항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은 민간 피해를 극대화해 한국 정부의 전의를 꺾으려는 대표적 공포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내부 문건에 기재된 회의록 일부에는 푸틴이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는 분명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전 투입 시 러시아 무기체계 한 대당 최소 10대는 가뿐히 박살낼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푸틴이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폄하하고 러시아 무기의 우월성을 내세웠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 푸틴의 망언은 서방과 아시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서방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푸틴이 자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한국을 얕보려는 심리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대규모로 도입한 한국산 무기를 간접 지원받아 러시아군을 상대로 초고속 타격전을 펼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산 다연장 로켓의 메라레스 천무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극비리에 운용 중인 한국산 천무가 현지 실전에서 압도적 성능을 입증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급받은 각종 정찰용 공격용 드론을 병행 운용하면서 적 진지에 대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천무 발사기에 즉각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좌표가 입력된 이후 약 1초도 안 되어 적군 지역에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한다는 전언입니다. 미사일 속도 자체가 극도로 빠른 데다 동시에 여러 발이 동시사격 형태로 투하돼 러시아군이 제대로 반응할 틈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보통 다연장 로켓은 타격까지 수십 초에서 몇 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에 확인된 초단기 타격은 드론의 표적 데이터가 발사 체계에 실시간 전송되는 덕분이라며
이는 디지털 전장 시대의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직접 구매할 수는 없었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계약을 맺어 대량 확보한 무기 일부를 사실상 간접 공급받았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폴란드가 보유한 K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일부분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현무 미사일 또한 극소량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지원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보원들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위해 구매한 한국산 무기를 더욱 중요한 전선인 우크라이나에 우선 배치해 러시아군을 최대한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이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천무를 활용한 근접 중거리 타격뿐 아니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미 사용됐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현무는 고강도 탄두와 정밀 유도가 가능해 주요적 지휘부나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무는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원거리 천벌 무기 중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로 러시아 병참선이나 후방 보급 거점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영상 자료나 사진은 보안 문제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한탈북 북한군 출신 인사가 언론에 전한 증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남측으로 망명했으며 이후 각종 정보기관과 군사분석단에서 일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군도 한국 무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특히 천무의 위력에 대해선 사정거리 내적이 들어올 시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내부 문서에는 한국의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들과 달리 탄도 선택 사거리 확장 정밀 유도가 가능해 사실상 작은 단거리 미사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북한군 지휘부가 한국산 무기와의 정면 충돌 시 희생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으며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로 대응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이 동맹국인 러시아의 무기를 맹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독일의 유력 전쟁 전문 잡지와 언론사들이 최근 공개한 분석 자료가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쟁 전문 매체 밀리터리 인사이드와 베를리너 분쟁리 포트벌리너 KONFLIKTREPORT는 각각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 수십 건을 정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의 메라레스 천무가 러시아군 한 개 대대를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매우 놀라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쟁 전문 분석가들은 여러 시간대와 장소에서 촬영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 영상을 대조하며 특정 시점에 포착된 대규모 폭발 장면과 포탄 낙하 지점, 그리고 러시아군의 후퇴 경로 등을 치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속 폭발의 각도, 탄착 지점을 역추적해본 결과 한국산 천무에서 발사된 다연장 로켓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러시아군 대대급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을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초토화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독일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인사이드의 편집장인 안드레아스 베간드레이어스백은 우리가 입수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보니 해당 지역에 떨어진 로켓 탄두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발했다면서 이 폭격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야 20에서 30초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대대급 병력을 무력화할 만한 위력은 현재로서는 천무 수준의 다연장 로켓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산 천무가 단순히 광범위 폭격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언급입니다. 독일 측 분석가들은 러시아군 지휘부의 통신이 해당 사격 직후부터 급격히 끊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베를리너 분쟁 리포트의 군사 전문 기자 프란츠 메이어 프렌즈마이어는 폭발 지점 중 하나가 러시아군 임시 지휘소로 보이는 곳에 집중됐다며 이는 높은 정확도의 유도 로켓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디지털 지도에는 러시아군의 차량들이 한 지점에 밀집해 있었고 곧이어 연속해서 발생하는 폭발 장면이 위성 영상과 드론 촬영 자료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중심 탄착 효과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 지휘부가 마비되고 병력이 분산도 못해본 채로 반격 능력을 잃었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자원봉사자들은 해당 전투 상황을 간접적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격자는 처음엔 꽝꽝 몇 발 폭발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그 뒤로는 쉼없이 연쇄 폭발음이 이어졌다며 그 지역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충격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관계자 역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바로 한국산 천무의 위력이라며 고속연사와 정밀 유도가 가능해 병력은 물론 지휘부까지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많은 병사들이 해당 무기 덕분에 반격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헬기 수리온 첫 수출. 이라크와 1,358억 원 계약. 야후 재팬 뉴스란에 게재된 기사와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형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이 이라크에 수출된다. 한국산 헬리콥터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라크 정부와 수리온 KUH-1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내용은 이라크가 특수 소방 항공기 2대를 도입하고 이라크 헬기 조종사와 정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은 1,358억 원 약 147억 엔으로 지난해 KAI 매출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 2006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와 KAI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수리온 개발에 착수했고 2012년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당초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되었던 수리온은 상륙 기동, 의무 후송, 해경, 소방, 산림 등 10여 개 기종으로 진화하며 신뢰성과 임무 능력을 검증받았고 지금은 약 300여 대의 수리온이 한국에서 군관용 헬리콥터로 운용되고 있다. KAI는 2026년까지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 헬기 등 공격 및 기뢰 탐색과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 에어쇼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DX에서 수리온의 실물을 전시했다. 올해 3월에는 이라크의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중장 등이 한국을 방문하며 수리온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당시 알말리키 사령관은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로 이동할 때 수리온에 탑승했으며 KAI 본사에서는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의 운용 모습을 참관하고 직접 탑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수리온의 이라크 수출로 한국 방위산업이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브라 대체할 한국산 소형 무장 헬기 미로온 1호기가 한국 육군에 인도됐다. 26일 한국방위사업청이 소형 무장 헬기 LAH 미로온의 양산 1호기를 한국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로온은 용을 의미하는 미로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미로온은 수리온에 이어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500MD와 AH-1S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할 소형 무장 헬기다. 미로온은 기존의 대전차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한국산 공대지 유도탄 청검을 비롯하여 이 75인치 로켓과 20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해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공격 헬기 대비 무장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표적 획득 지시장비 TADS를 장착해 전방의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능력도 확보했으며 미사일, 경보 수신기 MWR과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등 첨단 생존 장비를 탑재하여 전장 환경에서 각종 대공 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함상되었고 사동 비행 조종 장비 AFCS, 통합 전자지도, 컴퓨터 IDMC 등 최신 함전 장비를 장착해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이고 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미로온 양산 1호기는 약 3년간의 제작 및 조립 공정, 기능 점검, 인수 검사 과정을 거쳐 한국 육군에 인도되었으며 이번 납품을 필두로 한국 육군은 2031년까지 160대에 달하는 물량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로온은 지난 2023년 서울 ADEX와 두바이 에어쇼 등 국제 박람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육군은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 물량을 함공학교에 배치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운용요원 양성에 우선 활용하고 이후 양산되는 물량은 육군 항공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은 최근 해외 수출도 순조로워서 무기 수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생산량이 늘면 개당 단가는 내려가고 연구개발비도 늘어나는 법이다. 일본은 자위 대용으로만 소수 생산하다 보니 방산업체들이 운영이 안 되어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잦다. 일본의 무기 기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수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야후 댓글러들은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노인들이 많아서인지 고성능이면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많아.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성능이라고 다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다. 실제로 방위장비 수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것은 인도에 수출한 일본 전기 NEC의 통신용 안테나 유니콘, 필리핀에 수출한 미쓰비시 전기의 대공감시 레이더 정도뿐이다. 그 외에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 다행이고 전혀 관심을 못 받는 수준이다. 비싸고 고성능인 일본 제품보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적당하지만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생산도 가능한 한국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게 현실이다. 특히 K9 자주포나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같은 것이 잘 팔리고 있다. 한국 무기는 싸게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장이 잦아. 납기가 빠르다는 거 외에는 도입할 메리트가 없지. 군사무기는 기초공업력과 화학기술이 중요한데 말이야. 일본은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무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야. 애초에 일본처럼 지정학적으로 골치 아픈 위치에 있는 나라도 드물어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 군수산업과 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 말이야. 중국, 한국, 미국 같은 무기 수출 강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일본은 전시회 한 번 했다고 욕을 먹는다. 자위대가 AH 공격 헬기를 전량 운용 폐지해도 괜찮은 걸까? 코브라가 더 나은 거 아닌가? 한국은 군수품 수출을 차근차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구권 제품보다 저렴하고 납기가 짧으며 신뢰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출이 성사되면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자국 군대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쉽기만 하다. 나는 모 중공업에 다니는데 민수용 제품에 치중한 결과 군수품 생산 기술이 거의 소실된 수준이다. 특히 군수품을 생산하던 세대가 대부분 은퇴했고 해외 및 군 부대와의 네트워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수 제품 관련으로 내부 규제가 강화된 결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체질이 됐다. 민수 제품 관련으로 내부 규제가 강화된 결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체질이 됐다. 비싸다는 건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민수용 제품을 파는 게 더 수익이 좋을걸. 미국 제품을 사고 싶지만 비싸서 못 사요. 성능이 떨어져도 저렴하니까 이걸로 참아요. 용이 100마리나 있다고 상상하니 용이 잡몹처럼 느껴져서 뭔가 약해 보여. 추락이 많았지. 수리도 자주 해서 수리온이라고 불린다던데. 이라크 정부는 사실상 미국 정부인가요? 소방대용으로 겨우 2대뿐이라니. 한국은 헬리콥터도 만들고 팔기도 하나. 무서운 나라네. 뭐든 다 하고 방심해 서는 안 되는 나라야. 이와야 장관, 한국과 회담하며 별다른 움직임은 없군. 한국인과 말다툼은 이길 수 없을 거야.